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데 사연을 보내는 게 처음이라 뭐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글재주도 없고 남들 앞에 나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만큼은 꼭 누군가한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삭히기엔 아까운 이야기라서요. 저는 평생 우리 식구들 생각만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까지 불렀는데 그날 밤 이후로 제 결혼 생활이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제가 이 사람을 하나도 모르고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긴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실 거예요.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5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어요. 신발이 작아서 발가락이 아픈데도 새 신발을 사달라는 말을 못하던 어린 시절.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딱 하나만 박혀 있었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 그게 제가 배운 첫 번째 진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월급 받으면 반은 고향에 붙였고요. 그 뒤로 식당, 마트, 공장을 전전하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언젠가 내 가게 하나 해야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20살 중반에 남편을 만났어요. 지인 소개로 선을 봤는데 첫인상이 아직도 기억나요. 키 크고 마르고 눈이 선한데 말이 없는 사람. 직업이 택시기사라길래 솔직히 좀 실망했습니다. 제가 워낙 돈에 대한 욕심이 컸으니까요. 근데 그날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식당 앞에 노숙인 한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저는 그냥 지나쳤는데 남편이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서 그분한테 건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처럼요. 아니, 지갑에 10,000원밖에 없다더니 그걸 다 주면 어떡해요? 제가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아이, 그냥요. 눈에 보이는데 그냥 가기가 그래서.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길에서 무거운 짐 든 할머니를 보더니 바로 뛰어가서 들어주더라고요. 저를 그냥 길에 세워두고 갈 때도 많았어요. 돈만 보고 살아온 제 인생하고는 완전 반대인 사람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주변을 먼저 살피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거든요. 결혼을 결심한 건 사귄 지 5달쯤 됐을 때예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보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동생들까지 다 모여서 머리를 싸매도 쉽게 마련이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친척들한테 전화를 돌리면서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고 동생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때 그 사람이 왔어요. 밤새 운전해서 시골까지 와서 아무 말 없이 돈을 내밀었어요. 알고 보니 그게 그 사람이 가진 거의 전부였습니다. 택시 보증금 빼고 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 아니,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너무 큰 돈이잖아요. 안 돼요. 받아요. 아버님 살리는 게 먼저죠. 아직 남편도 아닌 사람이 전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주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장례도 잘 못 치르고 보냈을 거예요.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검소하게 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고 신혼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꿨고요. 근데 결혼하기 전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남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신혼집은 경기도 외곽의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축축한 벽, 한여름엔 찜통이고 한겨울엔 냉장고 같은 집. 그래도 처음엔 다 좋았어요. 내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과 하루 끝에 돌아올 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때 남편은 새벽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야 들어왔어요. 저는 식당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고요.
둘이 깨어있는 상태로 만나는 시간이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안 됐죠. 가난하긴 했지만 불행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의 그 버릇이었어요. 결혼 전 콩깍지가 씌어 좋아 보였던 남을 돕는 그 버릇이요. 그게 결혼 후에도 전혀 안 고쳐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달까요? 택시 요금 못 내는 손님을 그냥 보내주는 건 다반사였고, 한 번은 자기 우산을 줘버리고 비를 홀딱 맞고 들어온 적도 있어요. 가장 문제였던 건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너무 적었다는 거죠. 당신 12시간 넘게 일하는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기름값에 수리비에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아. 늘 이런 식이었어요. 두리뭉실하게 넘기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딸이 태어나고부터는 경제적 압박이 정말 심해졌어요. 저는 아이를 봐야 해서 일을 잠시 쉬어야 했고 남편 혼자 벌이로 셋이 사는데 매달 적자였거든요. 딸이 초등학생이 됐을 때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상도 받아오고 선생님도 학원을 보내보라고 권유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형편으로는 엄두를 못 냈죠. 엄마, 나 미술학원 다녀도 돼? 안 돼, 우리 돈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딸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없는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속상한 마음에 남편한테 더 쏘아붙였죠. 당신이 남들 안 도와주고 살았으면 애 학원비 정도는 줬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아버지 일을 생각하면 고맙긴 한데 그렇다고 원망이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참 이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을 답답하고 무능력하게 보게 된 게. 친구들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은 능력 없잖아. 그래도 뭐 사람은 좋아. 속으론 이런 생각을 했죠. 착한 게 밥 먹여주나. 그래도 남편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어요. 매일 새벽에 나가 일하다 들어오고 말없이 식탁에 생활비 봉투를 놓아두고 그게 또 미워할 수만은 없게 만들었죠. 그러다 처음으로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낀 게 1년 전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뭐해 이 시간에? 일찍 챙겨서 나가려고. 처음엔 남편도 악착같이 돈을 벌 생각인가 싶었는데 그때부터 매일 그쯤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이상한 걸 느낀 게 반찬이 자꾸 줄어드는 거였어요. 저녁에 만든 반찬이 아침에 보면 절반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처음엔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챙겨 먹었나 했는데 밥은 그대로더라고요. 반찬만 쏙 빠져 있는 거죠. 얼마 뒤에는 남편이 마트에서 재료까지 사오더라고요. 살면서 마트를 같이 간 게 손에 꼽을 정도인데 말이죠. 어쩐 일이야? 당신이 마트를 다 가고? 반찬이 없길래. 당신 콩나물하고 시금치 잘하잖아. 밀폐 용기도 자꾸 줄었어요. 뚜껑이 있는 네모난 반찬통 있잖아요. 그게 제 기억에는 분명 10개도 넘게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4개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이상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원래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사람이라서 반찬 투정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녁을 먹다가 이러는 거예요. 당신 혹시 잡채 같은 건 안 하나? 갑자기 잡채는 왜? 아니, 그냥 요새 갑자기 잡채가 먹고 싶어서. 그게 시작이었어요. 뭘 줘도 그냥 먹던 사람이 며칠 뒤에 또 비슷한 말을 했어요. 동그랑땡 같은 거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 오래가나? 그때부터 뭔가 찜찜했어요. 이 사람이 반찬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갖다 주려고 한다는 느낌. 제일 결정적이었던 건 도시락이었어요. 남편은 점심을 밖에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택시기사들이 대부분 그렇듯 남편도 기사식당 같은 데 가서 한 끼 때우는 거죠. 제가 도시락을 싸준다 해도 말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도시락 좀 싸주면 안 돼? 싫다 할 땐 언제고. 그냥 식당에서 먹는 게 편하다며. 요새 밖에서 사 먹는 게 너무 비싸서 도시락이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도시락통을 하나 줬더니 부족하다면서 더 챙겨달라는데 제가 보기엔 한 사람이 먹을 양이 아니었어요. 반찬 투정 한 번 없던 사람이 반찬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도시락 양은 점점 늘어나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땐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핫팩, 비상약, 이불에 수건까지 있더라고요. 자꾸 집에 물건이 하나씩 사라지던 이유가 남편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불길한 상상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으로만 끓이던 의심이 터져버린 건 두 가지 일이 겹치면서였어요. 첫 번째는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거실에서 핸드폰을 받았어요.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저씨, 저요. 거기까지 듣고 남편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저씨라고 부르는 젊은 여자는 누구지? 전화 내용은 왜 숨기는 거야? 설거지하다 접시를 놓쳤어요. 그 일이 있고 바로 며칠 뒤 퇴근하면서 동네 이불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가게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사장님이 얼마 전에 겨울 이불 사가셨는데 잘 쓰고 계세요? 그 말에 발이 딱 멈췄어요. 애써 웃으며 얼버무리고 왔는데 속으론 난리가 난 거죠. 젊은 여자한테 온 전화, 새벽마다 밖으로 나가는 남편, 누군가한테 싸주는 반찬, 이불. 하나씩 이어서 보니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여자가 있다. 어쩌면 그 여자한테 내가 모르는 아이가 있는 건 아닐까? 결국 몰래 남편을 따라가도 봤어요. 근데 그 이른 시간에 택시가 잡힐 리가 있나요? 그렇게 몇 번을 시도했지만 3번이나 중간에서 놓쳤어요. 계속된 미행 실패가 의심을 더 키웠죠. 답답한 마음에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영숙 언니한테 넌지시 얘기를 꺼냈어요. 언니, 우리 남편이 요새 새벽마다 나가는데 반찬도 싸가고 새 이불도 사고. 영숙 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바로 이러는 거예요. 인수가, 그 나이에 새벽마다 나가서 반찬 싸가고 이불까지 사준다? 100% 밖에 여자 있는 거야. 너 마음 단단히 먹고 이혼 준비해. 나처럼 뒤통수 맞는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역시 그렇지란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걸론 설명이 안 되니까요. 얼마 뒤 참다 못해서 남편한테 직접 물었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대기가 싫었거든요. 당신 요새 새벽마다 어디 가는 거야? 반찬은 왜 싸가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더니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걱정할 일 없어. 그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나쁜 일 아닌데 왜 숨겨? 떳떳하면 말을 하라니까. 딴 살림이라도 차렸어? 그만 좀 해. 남편은 끝내 입을 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남편이 평소와 달리 낮에 택시를 세우고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낮에 일을 안 하는 건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할 때뿐인데 그날은 그냥 술을 마시러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차원이 달랐어요. 새벽 2시에 현관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화들짝 놀라서 나가보니 남편이 현관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복도에 쓰러져 있었어요. 신발장을 잡고 일어서려다 그걸 통째로 넘어뜨린 거예요.
신발이 사방에 흩어지고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항의 전화가 올 정도였습니다. 겨우 끌고 들어와서 거실에 눕혔는데 남편이 바닥에 누운 채로 울기 시작했어요. 60이 넘도록 이 사람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소리 없이 운 적은 있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동안의 의심과 겹쳐서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그때 남편이 일어서려다 식탁을 잡았는데 그 바람에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제가 놀라서 부축하려고 팔을 잡았더니 남편이 제 손을 확 뿌리쳤어요. 코트도 안 벗고 신발도 한 짝만 신은 채로요. 저는 뿌리쳐진 손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아프다기보다는 허탈했어요. 그 허탈함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3초도 안 걸렸어요. 박정수, 나 지금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야. 똑바로 대답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초점이 안 맞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당신 요즘 새벽마다 어디가? 반찬이랑 이불은 어떤 년한테 갖다 주는 건데?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사는 내내 이랬어요. 궁지에 몰리면 말을 안 해요. 변명도 해명도 안 하고 그냥 입을 닫아버려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거짓말이라도 했으면 상대라도 하죠. 근데 침묵은 벽이에요. 부딪혀봤자 나만 다치는 벽. 말을 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움찔했지만 여전히 입을 안 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인지 혼잣말인진 모를 소리를요. 미안해. 난 해줄 게 없어. 뭐? 뭐가 미안해? 누구한테 미안한 건데? 난 이것밖에 못해. 이것밖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소리만 내뱉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 앞에 쪼그려 앉아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참았어요.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다른 사람 믿는 거지?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풀린 눈이었지만 뭔가 아프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지켜주고 싶었어. 멍한 눈으로 말하는 남편 표정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누구를 지켜? 대체 누구를 지켜주고 싶은 건데? 또 침묵이 이어졌죠. 근데 이번엔 남편 입에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나왔어요. 당신한텐 미안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게 완성됐어요. 이 사람은 밖에 여자가 있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거구나. 당신 나하고 하늘인 뭐야? 같이 산 30년은 뭐였어? 난 못난 놈이야. 아무것도 제대로 해준 게 없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울고 있었어요. 다른 상황이었으면 안쓰러웠을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당신한텐 해준 게 없다. 양심에 찔린 거죠. 주위를 둘러보니 거실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었어요. 넘어진 신발장, 나뒹구는 신발들. 그동안 가난해도 참았고 서운한 것도 다 참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말은 없어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거짓이었던 거잖아요.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면서 속으론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오늘 이 인간 확실하게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 절대 말로는 안 돼요. 물어보면 침묵으로 피해버릴 게 뻔하니까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죠.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려는 거니까 긴장되더라고요. 핸드폰을 집어들고 저는 112 숫자를 꾹꾹 눌렀어요. 경찰이 받자마자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여보세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못 살겠어요. 좀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취해서 중얼거리는 남편 옆에서 오늘 다 끝내야겠다 다짐했죠. 10분 정도 지나자 젊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신고자분이세요? 괜찮으신가요? 상황이 어떻게 되셨나요? 저도 모르게 서러움이 북받쳐 말했어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난리를 쳤어요. 가구랑 그릇도 다 깨고 좀 데려가세요.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을 확인했어요. 남편은 거실 바닥에 반쯤 쓰러진 채 겨우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넘어진 신발장하고 깨진 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었죠. 젊은 경찰관이 쪼그려 앉아 상태를 확인하더니 남편 지갑에 있던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보는데 그 순간 경찰관의 동작이 멈췄어요. 면허증을 보고 남편 얼굴을 보고 다시 면허증을 보고 그러더니 주머니에 수첩을 꺼내 뭔가를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게 무서웠어요. 나 몰래 무슨 범죄라도 저지른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때 경찰관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혹시 남편분 택시기사신가요? 네, 맞는데요. 그건 왜요? 경찰관이 대답 대신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문 너머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통화가 꽤 길었어요. 이분이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지 내용은 안 들렸지만 목소리 톤이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참 뒤에 돌아온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일단 저희 관할 파출소에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전부터 이분을 찾고 계신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어요. 파출소에 남편을 찾는 어르신이 있다니. 당황한 저를 보며 경찰관이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매주 파출소에 오던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택시기사 아저씨를 찾아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상착의랑 이름 정도만 아는데 정확한 성도 모르고 차 번호도 몰라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대요. 어르신이요? 왜 우리 남편을 찾아요? 경찰관이 잠깐 말을 멈추고 전화를 받더니 사뭇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 바로 오시겠다고 하시네요.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인데 이 늦은 시간에 전화 받고 한달음에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기도 했지만 솔직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새벽에 당장 달려오겠다는 건지, 남편하고는 무슨 관계인 건지 두려움과 호기심이 반반이었어요. 이 일로 남편의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감당 못할 무서운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 2가지가 뒤섞여 있었죠. 한 40분쯤 지났을까요? 파출소 앞에 차 한 대가 섰어요. 검은색 대형 세단. 우리 동네에서 그런 차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길 가다 잘못 든 건가 싶었는데 차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맨 먼저 내린 건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었어요. 그 뒤로 정장을 차려입은 노신사 한 분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검은 코트에 머플러, 구두까지 반듯하게 차려입은 모습. 새벽 3시에 이 동네 파출소에 올 사람은 아니었어요. 파출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보다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경찰관이었습니다. 아까 그 젊은 경찰관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입이 반쯤 벌어지고 눈이 커지고 분명히 전화를 건 본인인데 눈앞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란 경찰관이 말까지 더듬거렸어요. 어르신? 그 매주 오시던... 노신사가 경찰관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고개를 돌려 안쪽을 봤어요. 의자에 반쯤 기대앉아 있는 만취한 남편을 본 순간 노신사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한 발짝씩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저도 경찰관도 그 뒤에 선 경호원들도 아무도 말을 못하고 조용히 보고만 있었어요. 남편은 숙취로 초점이 안 맞는 상태였는데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더니 멍하니 그냥 기척이 느껴져 올려다볼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본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 나야 나. 기억해?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누군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골목에서 도시락 갖다 주던 그 노인네 나 몰라보겠어.
술이 덜 깬 눈으로 노신사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닌데.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확신. 남편이 눈을 비볐어요. 취한 사람 특유의 굼뜬 동작으로 눈을 다시 떠서 어르신을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아유, 어르신은 이런 분이 아닌데. 아니에요. 노신사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더니 정장 바지 무릎이 파출소 바닥에 닿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앉아서 남편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했어요. 나 맞아. 파란 대문집 옆 리어카. 거기서 아침마다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 했잖아. 남편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변했어요. 취기 속에서도 혼란이 확 번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남편 입에서 숨이 새어나오는 말이 나왔어요. 어르신? 진짜 어르신이에요? 그래, 나야. 어떻게 어르신이 왜 이런 옷을... 남편이 노신사의 코트 소매를 잡았어요. 맨정신이어도 혼란스러울 장면인데 만취 상태에서 보고 있으니 더 현실감이 없었겠죠. 그러다 남편이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너 지금 꿈꾸는 건가? 노신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눈물이 흐르는데 웃고 있었어요. 꿈 아니야. 나 맞다니까, 이 사람아. 저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을 흔들면서 다시 물었죠. 누구야? 당신 아는 분 맞아?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아직도 얼떨떨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정적을 깬 건 노신사였어요. 그 노인이 남편 앞으로 쪼그려 앉더니 남편의 두 손을 자기 두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울기 시작했죠. 어깨만 들썩이면서요.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두 남자가 파출소 한가운데서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을 멍하니 서서 봤어요. 자리를 옮기기 전에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파출소 안쪽에서 경찰관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저분 진짜 그 할아버지 맞아? 그 폐지 할아버지 맞다니까. 근데 완전 다른 사람 됐네. 뭐 복권이라도 됐나? 엿들을 생각은 없었는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 경호원까지 끌고 왔다니 아무리 맞춰봐도 그림이 안 나왔어요. 대체 이 어르신이 누굴까? 그 궁금증을 안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24시간 해장국집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새벽에 문 연 곳이라곤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남편은 해장국을 앞에 놓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눈앞에 있는 노신사를 계속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고만 있었죠. 한참 만에 어르신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는데 중간중간 떨렸어요. 많이 놀라셨겠어. 나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 아니, 그전에요. 일단 어르신이 누군지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경기도 일대 건설업과 부동산으로 사업을 했던 사람이래요. 전성기에는 빌딩 여러 채에 토지까지 보유하고 지역 경제인 모임 회장도 지냈다고요. 한마디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지였던 거예요. 그런 분이 왜 폐지를 주우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노인의 눈이 한순간 어두워졌어요. 우리 집사람 죽고 처음엔 그놈들이 아버지도 걱정된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 이러면서 자주 왔어. 근데 올 때마다 하는 말이... 노인이 잠깐 말을 멈추고 해장국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재산 정리 좀 하자. 아버지 연세에 이렇게 많은 재산 관리하는 게 무리다. 우리한테 맡겨라. 결국 그 소리였어. 근데 그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지. 어르신이 계속 거부하자 아들들이 술을 쓰기 시작했대요. 치매 진단을 조작해서 후견인 신청까지 하려 한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으니 자기들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병원에 데려가서 뭔 검사를 받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사가 큰 놈이랑 잘 아는 사람이더라고. 결과를 조작한 거야.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제가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끼어들었어요. 아니, 자식이 어떻게 그래요? 진짜 그런 짓을 해요? 사모님, 이 돈 앞에선 자식도 없어요. 내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지.
그런데 사업을 수십 년간 해온 사람이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 친 거야. 사업이 망했다고. 투자 사기를 크게 당해서 그동안 모아둔 재산 싹 날아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지. 두 놈이 모르는 비밀 계좌하고 지방에 있는 땅은 철저하게 숨기고 부동산 일부야 그놈들이 서류를 들이밀면서 빼간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택한 방법이 폐지를 줍는 거였대요. 진짜 거지가 된 것처럼 보여야 자식들이 더 욕심을 안 부리니까. 쪽방에 들어가 살고 리어카를 끌면서 아들들에게 보여준 셈이죠. 말로만 하면 안 믿을 놈들이야. 눈으로 봐야 믿지. 그게 효과는 있었어. 그놈들이 딱 한 번 와서 쪽방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리고는 그 뒤로 발길을 싹 끊더라고. 이제 저 노인네한테서 더 뜯어낼 게 없다고 생각한 거지. 어르신 목소리가 담담했는데 그 담담한 뒤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느껴졌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그럼 그때 골목에서 쓰러져 계셨던 것도 그땐 진짜 아파서 쓰러진 거야.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매일 도시락을 갖다 주면서 이 노인이 사실은 빌딩을 가진 사업가였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남편 눈에 보인 건 그냥 추운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힘없는 할아버지였을 테니까요. 어르신, 한 가지만 여쭤도 됩니까? 자식들이 그랬는데 왜 경찰에 안 가셨어요? 남편이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었어요. 이런 일을 여태 혼자 버틴 어르신이 답답하면서도 안쓰러웠던 거겠죠. 어르신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경찰에 가면 뭐 달라져? 자식이 아버지 재산 노린다고 신고하면 집안 싸움이라고 해. 그리고 치매 진단서가 있으니까 내 말을 누가 믿겠어? 남편이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 힘을 줬는지 관자놀이가 실룩거리더라고요. 나한텐 그 수밖에 없었어. 빼앗길 게 없는 사람이 되면 그놈들이 알아서 떠나니까. 남편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분인 줄도 모르고 전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그냥 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이 남편 손을 다시 잡았어요. 뭐가 죄송해? 그리고 불쌍한 거 맞아. 나 진짜로 불쌍했어. 돈이 있으면 뭐해? 쓰지도 못하고 자식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불쌍한 거 아니면 뭐야?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노인이 남편과 처음 만났던 겨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날 새벽에 골목에서 쓰러졌는데 누가 날 이렇게 세웠어요. 택시기사였어. 편의점에 가서 뜨거운 거 사다 주고 내 손이 갈라져서 피나는 걸 보더니 약까지 사왔어. 남편이 고개를 들고 노인을 봤어요. 그 새벽의 기억이 떠오르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어르신이 병원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랬지. 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병원도 못 가는 어르신이 추운 데서 어떻게 사시나.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서 걱정되니까 다음날 또 왔지. 그 다음날도 오고 한 달을 매일. 네. 남편이 대답하는 목소리가 작았어요. 본인이 한 일을 대단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노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경계했어요. 이 사람도 뭔가 노리고 접근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우리 애들 때문에 사람을 못 믿게 됐으니까.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도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본 게 없었어요. 이름도 안 물어봤어요. 어디 사는지도, 자식이 있는지도, 뭘 하던 사람인지도. 그냥 매일 아침에 와서 어르신 오늘 좀 어떠세요 하고 맛있게 먹으라고 도시락만 놓고 가는 거야. 남편이 멋쩍게 말했어요. 아니, 물어보면 괜히 어르신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요. 근데 그게 부담이 아니라 나한텐 살아갈 힘이었어, 이 사람아.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 자식도 안 해준 걸 해줬어요. 사실 남도 아니야. 내 이름 석자도 모르는 사람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새벽마다 남편이 나간 이유가 다 도시락 배달이었고 반찬이랑 이불을 챙겨다 준 것도 다 어르신한테 준 거였더라고요. 그 순간 젊은 여자한테서 온 전화가 떠올랐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물었어요. 그럼 그 전화는 젊은 여자가 당신 아저씨라고 하던 그 전화는 뭐였어?
남편이 멋쩍은 얼굴로 말했어요. 아이, 그건 몇 달 전에 심야에 택시 몰다가 길에서 떨고 있는 애를 봤는데 가출한 애였어. 그 집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데려다 줬는데 그 애가 고맙다고 연락한 거야. 아니, 그럼 말해주면 되지. 그걸 왜 방에 들어가서 받아? 아이, 당신이 오해할까 봐. 그리고 돈도 안 받았거든. 기가 막혔어요. 오해할까 봐 숨기니까 더 오해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한마디만 했으면 될 일을 말을 안 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의심하고 밖에 여자가 있다고 확신해서 이혼까지 생각한 것, 그게 다 내 오해였다는 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또 영숙 언니한테 바람이라고 들었을 때 남의 말에 흔들려서 내 남편을 못 믿었던 것까지 떠올랐죠. 그때 노인이 한 가지를 더 말해줬어요. 사모님, 이 사람이 왜 나를 도왔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은 또 부끄럽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어느 날 새벽에 도시락을 갖다 주다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장인어른이 예전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보면 장인어른이 생각난다고. 체격도 그렇고 눈매가 너무 닮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어르신을 돌본 이유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였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을 다시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고요. 당신 진짜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남편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우리 돈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하고 보내드린 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 그때 돈이 좀만 더 있었으면 더 큰 병원에 모시고 갔으면 몇 년은 더 사셨을 수도 있잖아. 제 손등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자 남편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르신을 보는데 장인어른이 자꾸 겹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챙겨드렸어. 저도 울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그 당시 돈 때문에 치료를 해보지도 못하고 떠난 우리 아버지. 그게 저만의 한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르신이 가만히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사모님, 이 사람 매일 아침에 오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본인이 아파도 나한테 도시락 놓고 가면서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버님 따뜻할 때 드세요. 한 번씩 아버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세 사람이 그 말과 동시에 함께 울었어요. 그 새벽에 해장국집 구석에서 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이 밖에서 보면 참 이상했을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서 어르신이 먼저 상황을 수습하셨어요. 냅킨으로 눈가를 닦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말했어요. 정말 좋은 남편 뒀어요. 그 한마디에 또 울컥했어요. 근데 노인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내가 80평생을 살면서 별별 사람 다 만났어. 사업하면서 돈 있을 때 몰려드는 사람, 돈 없어지니까 사라지는 사람, 웃으면서 등 뒤에 칼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는데 이 사람은 달라요. 정말 좋은 사람을 얻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장담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동안 이런 사람을 무능력하다고 했었죠. 돈 못 번다고, 남 좋은 일만 한다고, 착한 게 밥 먹여주냐고 하면서요. 그런 말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돼서 가슴을 찔렀어요. 남편도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는데 애써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르신, 저는 아무것도 별거 한 것도 없는 듯.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사람을 살린 건데. 노인이 남편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 놓으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리고 눈을 닦았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이 사람의 옆모습을 봤어요. 새벽에 만취해서 들어와 경찰까지 불렀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순간에 남편은 제가 본 어떤 모습보다도 큰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간은 정신이 없었어요.
어르신이 쪽방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집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셔서 남편이랑 같이 이사를 도왔거든요. 쪽방에 들어가 봤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몇 년을 여기 사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곰팡이 핀 벽, 깨진 보일러, 햇빛 한 주 만드는 반지하, 그 안에 남편이 사다 준 이불이랑 내복이 깨끗하게 개켜져 있었고 도시락 용기들이 씻어서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 우리 집에서 사라진 밀폐 용기가 다 여기 있었구나. 노인이 그 짐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게 나한텐 다 마음이었어. 아침마다 이거 보면서 꼭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어르신은 그때부터 숨겨둔 비밀 계좌를 정리하고 변호사도 새로 선임하고 빠르게 달라지셨어요. 자수성가로 일어선 분이 원래 그 있던 자리로 가는 거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보는 입장에서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르신 소식이 아들 귀에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파산했다던 아버지한테 돈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낌새를 친 거죠. 어느 날 오후 어르신 집에서 남편이랑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는데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인상이 솔직히 좋지는 않았어요. 딱 봐도 기분 좋게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어르신의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은 들어서자마자 저랑 남편을 봤어요. 그러더니 대뜸 손가락질을 하며 이랬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은 누군데 집에 들여요? 어르신은 대답 대신 아들을 한참 쳐다보셨어요. 반가운 기색은 전혀 없으셨어요. 내 손님이다. 넌 왜 인사도 없이 남의 집을 쳐들어와? 아니 갑자기 집을 새로 얻었다니까 온 거죠. 파산하셨다며 이 집은 뭐야? 아, 네가 걱정이 돼서 왔다고? 어르신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내 저랑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큰아들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해봐. 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기당해서 다 잃었다고 했잖아. 어르신이 아들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네가 궁금한 게 아버지 안부냐 아니면 돈이냐?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화난 표정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자식을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나도 걱정이 되니까. 됐어. 어르신이 손을 들어 말을 자르셨어요. 내 은인이다. 네가 평생 한 번을 안 해준 걸 해줬어. 그 이상은 네가 알 것도 없어. 아들의 눈이 남편한테 갔어요.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그 택시기사 맞죠? 왜 우리 아버지를 도와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아버지, 이런 인간들이 요새 많아. 노인한테 접근해서 재산 노리는 거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확 올라왔어요. 목적이요? 우리 남편이 매일 새벽에 도시락 싸들고 어르신한테 간 게 목적이 있어서 한 건 줄 알아요?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쪽방에서 폐지 죽고 사는 걸 보고도 내버려뒀으면서 우리 남편이 옆에서 챙겨줄 동안 당신은 뭘 했는데?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아줌마,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건 남이요? 우리 남편이 당신 아버지 밥을 해다 날랐는데 남 아니죠? 당신보다 더 자식 노릇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아들이 다시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옆에 있던 경호원이 슬쩍 앞으로 나서는 게 보였어요. 분위기가 험해질 수 있다 싶었는지 근데 남편이 그때 조용히 일어나서 제 앞에 섰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거기 서는 걸로 자기 뜻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어르신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아들에게 말했어요. 잘 들어.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매일 밥을 갖다 줬다. 돈을 바란 적도 없고 이름을 물어본 적도 없어. 너는 내 아들이면서 4년간 밥 한 끼 안 갖다 줬지? 아들의 입이 달싹거렸지만 무슨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말해둘 게 있어. 내가 재산을 잃었다고 했지. 사기당해서 다 날렸다고.
그건 거짓말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하얘지는 게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뭐요?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르신은 소파에 등을 기대며 여유롭게 앉아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몇 년 만에 다시 마주한 아들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나는 사기당한 적 없다. 너희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한 거지. 아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멍한 표정으로 어르신을 보다가 눈알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계산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게 얼굴에 다 보였어요. 아버지한테 숨겨둔 돈이 얼마나 있지? 그런 생각이 얼굴에 쓰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럼 재산이 아직 그대로 있다는 거야? 첫 반응이 그거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그동안 힘드셨죠도 아니고 재산이 있다는 거야?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의 본심이 전부 드러난 거예요. 어르신도 그걸 느끼신 것 같았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거든요. 그래, 있다. 비밀 계좌에 현금 있고 너희가 모르는 땅도 더 있어. 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돈 앞에서 사람 눈이 저렇게 변하는 걸 그날 처음 봤네요. 그리고 유언장도 써놨다.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한테 전부 남길 생각이야.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사람이 자기는 아니라는 걸 직감한 거죠.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누구한테 재산을 줘요? 아들? 네가 아들이었냐? 어르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터지는 게 보였어요. 치매 진단서 조작해서 재산 빼가려 한 놈이 무슨 아들이야? 내가 쪽방에서 폐지 주우면서 얼어 죽을 뻔했을 때 전화 한 통 없던 놈이 아들이야? 아들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근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오해하신 거예요. 치매 검사는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닥쳐! 듣기도 싫다! 어르신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조용하던 방 안에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순간 경호원들도 긴장하는 게 느껴졌고 남편도 어깨가 움찔했어요. 네가 병원에서 조작한 진단서 그 의사가 네 학교 동기라는 거 다 안다. 후견인 신청 서류에 내 도장을 위조한 것도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여태 사업한 사람을 니까짓게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나이 든 놈이 우습게 보였겠지만 내가 손바닥 위에 있어. 아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겠죠. 그 순간 아들이 최악의 수를 뒀어요. 남편하고 절 가리키면서 말한 거예요. 이거 다 이 사람들이 꼬드긴 거지. 아버지, 이 사람들이 일부러 접근해서 아버지를 자식한테서 떼어놓고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열이 올라왔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재산을 노린다고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아서 겨우 자리에 멈춰섰어요. 어르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성진아, 이만 가라. 그리고 제대로 준비한 게 좋을 거야. 너 문서 위조한 거, 후견인 제도 악용하려 한 거 내가 증거도 다 갖고 있어. 경찰에 넘길 거야. 합의는 없어.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더듬거리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전 아들인데. 그때 묵묵하게 상황을 보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자리에서 절대 말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들의 말에 뭔가가 건드려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서더니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아들이면 다 됩니까? 목소리가 낮았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묻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아버지가 그 추운 날 골목에서 쓰러져 있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한겨울에 쪽방에서 덜덜 떨고 계실 때 전화 한 통 한 적 있습니까? 아들 자격은 그걸 해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말을 마치고 남편이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몇 마디. 근데 그 말이 가장 무거운 말이었어요. 어르신은 소리 없이 우셨어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으셨는데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어쩌면 그때 처음 부끄러움을 느낀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나간 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 다. 내가 참 이런 꼴을 다 보이네.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 도와주는 건 누구나 해. 근데 그렇게 매일 도와주는 건 절대 아무나 못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 뒤로 경찰관까지 나서서 본격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동안 매주 파출소를 찾아오셨던 어르신의 방문 기록하고 진술 기록을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했고요. 어르신 쪽방에서 발견된 자필 일기장도 결정적이었어요. 매일매일 날짜, 날씨, 그날 있었던 일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거든요. 치매 환자가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결국 아들 형제가 치매 진단서를 조작한 의사하고 짠 게 다 밝혀졌고 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아들들 앞으로 넘어간 부동산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절차가 시작됐고요. 어르신은 오랜 고생 끝에 자기 이름과 자기 재산을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일이 정리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어요. 법적 절차가 그렇게 빠른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르신 재산이 원상복구됐고 아들 형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됐으니 모든 게 제자리로 온 것 같았어요. 어르신은 주택에서 생활하시게 됐는데 이 일이 있고 매주 우리 집에 들르세요. 한 번씩 우리가 가기도 하고요. 같이 밥도 먹고 차 마시고 TV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아버지랑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볼수록 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남편도 아버님이라고 부르고요. 어르신이 어느 날 남편한테 말했어요. 자네한테 내가 빚을 좀 갚고 싶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전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돈은 절대 안 받습니다. 알어. 자네가 그런 사람인 거 안다고. 근데 내 마음이 그래. 어르신이 며칠 뒤에 다시 오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돈을 직접 주면 안 받을 거 아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 그러면서 어르신이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 딸한테는 학자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딸이 어릴 때부터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했던 거 제가 어르신한테 스치듯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 전액 지원하겠다고 한 거예요. 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온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더니 딸은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대요. 남편도 전화기 들고 울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한테는요, 평생 꿈이었던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식당 보조로 일하면서 언제쯤 내 가게를 하나 생각만 했지 진짜로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남편한테 직접 준 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끝까지 안 받으니까 대신 가족들에게 남편이 평생 해주고 싶었지만 못 해준 것들을 대신 해주신 거예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그동안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나도 자네 가족 돌보는 거야. 이건 대가가 아니란 마음이야.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더니 한참 뒤에 감사하다는 한마디를 했어요. 그 덕에 우리 집도 달라졌어요. 저도 많이 변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 하나는 남편 거, 하나는 혹시나 어르신 같은 분을 대비한 거죠. 반찬도 넉넉하게 만들었더니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택시 타는 손님들한테 줄 수 있게 사탕이나 간식 같은 것도 챙겨줘요. 작은 바구니에 담아 조수석 쪽에 놓으라고요. 남편이 먼저 그런 걸 챙기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예전엔 그런 거 하면 돈 아까운 줄 모르냐고 구박했을 테니까요. 간식 챙기는 남편을 제가 불렀어요. 여보, 미안해. 뭐가? 그동안 당신한테 남 돕는다고 잔소리하고 착한 게 밥 먹여주냐고 한 거. 아이, 그런 걸 가지고 뭘. 아니야. 가지고 머리 아니야.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로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난 평생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 돈 없으면 불행하고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거든.
그래서 당신이 남한테 돈 쓰는 게 이해가 안 됐고 화가 났었어. 근데 어르신 일 겪고 나서 알았어. 당신이 평생 해온 게 돈으로 못 사는 거였다는 걸. 남편이 멋쩍게 웃었어요. 이 사람 특유의 칭찬받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웃음이었죠.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어려운 사람한테 10,000원 건네고 할머니 짐도 들어주고 그랬던 거. 그때 나는 돈도 없는 사람이 왜 저래 속으로 그랬거든? 기억하지. 근데 실은 그 모습이 좋았었어. 진짜로. 돈만 보고 살던 나한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게 해준 게 당신이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걸 잊어버린 거야. 생활이 힘드니까 당신의 제일 좋았던 면이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지. 남편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나도 미안해. 당신한테 미리 말했으면 당신이 이렇게 속 썩을 일이 없었을 텐데. 난 괜히 말하면 당신이 걱정할 것 같아서. 이제 다음부터는 다 말할게. 다음부터가 아니라 앞으로 항상. 남편이 제 손을 잡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결혼 전에 처음 만났던 그 사람 같았어요. 말은 없지만 선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때 좋아했던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요즘 우리 딸은 미술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딸이 들떠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난 아빠가 돈 못 버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아빠는 더 많은 걸 벌고 있었네? 맞아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었는지 지금은 알았지만요. 요즘 남편이 나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비싼 차를 사주는 남편도 아니고 넓은 집을 마련해주는 남편도 아니에요. 남몰래 도시락 하나 싸들고 새벽에 나가는 사람, 누군가가 배고프지 않게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라는 거. 전 그걸 이제야 알았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혹시 여러분이 모르는 면이 있을지 몰라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하루 어땠냐고.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냐고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걸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처럼 남편이 착하지만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면이 언젠가 꼭 큰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거, 제 사연을 통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잔소리도 조금 줄여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